안녕하세요. 독서노스 독서치료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미쌤의 문화상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많은 책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들어보시고 고전문학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작품은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주인공 양치기가 주인집 아가씨에 대해 느끼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밤하늘의 별에 투영시켜 환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시를 쓰듯 그림을 그리듯 묘사한 방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들어보시면서 여행을 통해 보고 느꼈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금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떠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1840년 남부 지방인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며 수필가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파리에서 글쓰기에 전념했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그의 유일한 시집인 사랑하는 여인들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첫 소설 풍차 방앗간 편지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의 참상을 그려낸 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주의 작가인 플로베르와 졸라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자기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정작가가 되었습니다. 장평소설 동세 프로몽과 형 리슬레르로 아카데미 프랑세스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풍착 방앗간 편지, 월요 이야기, 동생 프로몽과 형 리슬레르, 별, 마지막 수업 등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있습니다.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저지하려는 프랑스 제2제국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보블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로 불거진 엠스 전보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을 패배시킨 프로이센 수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의 마지막 걸림돌인 프랑스를 제거하여 독일 통일을 마무리하고자 프랑스와의 전쟁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던 중 대독일 감정이 악화되자 호전적인 측근들이 나폴레옹 3세를 부추김으로 인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제1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까지 적대적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별,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때입니다. 몇 주일씩 사람 얼굴도 구경 못한 채 사냥개 라블리와 양떼를 돌보며 목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몽드 르르산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 지나가거나 피에몽산의 숫장수들이 새까만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싣고 오는 밝고 명랑한 어린아이인 미아로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방문은 너무나 나에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아랫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랫마을에서 일어난 소식을 이것저것 들려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이 근처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나는 겉으론 무관심한 척하면서 아가씨가 마을 잔치에 참석하는지, 야외로 나들이를 가시는지,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들락거리는지 넌지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산속에서 지내는 보잘것없는 목동인 네가 그런 것 알아서 무엇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20살이에요. 그리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의 식량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나절에도 오지 않고 점심때쯤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언제 비가 왔는가 싶게 하늘이 활짝 개었습니다. 비에 젖은 산도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로 개울에 물이 불어 주변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부활절의 종소리처럼 즐겁고 경쾌한 방울소리가 어수선한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노새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어린 아이인 미아로도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노새 등에 실린 버들 바구니 사이에 꿋꿋하게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온 뒤에 맑은 산속 공기에 산뜻하게 씻긴 탓인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오는 도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늦어졌다고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려줬습니다. 미아로는 아파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에게 다니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드레스로 단장한 아가씨의 모습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는 무도회에서 놀다 늦어진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어 보고 또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바구니에서 가져온 식량을 꺼내놓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며 양을 몰아넣는 우란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외투, 양을 물 때 사용하는 지팡이와 지프로 만든 침대 위에다 양가죽을 깔아놓은 나의 잠자리를 보며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가엾어라. 이렇게 혼자 지내면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면 시간을 보내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순간 나는 당신 생각을 하며 지내지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당신의 애인이 이곳에 찾아오겠죠? 아마 그녀는 황금빛 사냥이거나 저 산봉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에스텔러 선녀겠지요.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모습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또한 살그머니 나타났다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사라지는 요정처럼 서둘러 돌아가려는 아가씨야말로 영락없이 에스텔레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어요. 그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노새 위에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산길을 따라 사라진 뒤에도 노새 발굽에 채어 영방 튕겨나가는 돌멩이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돌멩이가 마치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꿈 같은 일이 달아날까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 해질 무렵까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내려다 보이는 산골짜기에 푸른 불빛이 감돌았습니다. 양떼들도 울거나 서로 몸을 비비면서 떼지어 우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비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산기슭에서 아까 쏟아진 소나기로 인해 물이 불어나 냇물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농장으로 가기 위해 지름길이 있긴 했지만 아가씨 혼자 가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여기에 둔 채 데려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가족들이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불안해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고 위로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놓고 서둘러 모닥불을 피워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고이는 걸 보자 그만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덮여 버렸습니다. 아득한 산꼭대기에 쌀아기만큼 희미한 빛이 감돌고 증기 같은 한 줄기 빛이 서쪽 하늘에 비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집 위에다 부드러운 양가죽을 깔고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한 다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주인댁 따님이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 놓고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자랑스럽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 강렬한 사랑의 불길이 타고 있었지만 옳지 못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걸 하느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이 이처럼 깊고 빛나 보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의 빗장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양들이 집 위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잠결에 매 하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닥불 곁에서 밤을 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가씨 어깨 위에 양가죽을 걸쳐준 다음 모닥불에다 장작을 더 얹어 불이 활짝 피도록 불을 돋구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만물이 잠든 깊은 밤중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요함과 정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더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연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였습니다. 산들의 온갖 정령들이 자유롭게 눈일고 대기 속에서 나뭇가지나 풀잎이 조금씩 자라는 듯한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무생물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게로 바짝 다가와 앉곤 했습니다. 아래쪽 연못에서 우는 듯한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을 때 그 순간에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들은 그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별똥별을 이끌고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그런데 목동들은 모두 점쟁이라면서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 하지만 아무래도 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턱을 괜 채 양가죽을 두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귀여운 목동 같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너무 아름다워. 저렇게 많은 별을 보는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 별들의 이름을 모두 아나요? 그럼요, 아가씨. 자, 머리 위를 보세요. 바로 저것이 성 야곱의 길이랍니다. 바로 갈리스의 성 야곱이 그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랍니다. 저쪽에 있는 것은 영혼의 수루이랍니다. 반짝이는 바퀴 4개가 보이지요.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저것을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쇠스랑이라고 하는 삼완성이랍니다. 우리 목동들에게는 시계 구시를 해주는 별이지요. 그 아래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별들의 횃불인 장드밀랑이 반짝이고 있어요. 나는 장드밀랑별에 관해서 목동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르지요.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찾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물론이죠, 아가씨.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싸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어느새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덩이 떠올라 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씩 쓰러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설렘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3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가씨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많이 좋아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으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었나요? 두 번째, 이 당시의 소설을 보면 프랑스 대혁명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어도 그 잔재가 사회에 남아있어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위해를 가하면 극형에 처해집니다.
스탕달의 작품 중에 평민 주인공이 옛 애인이었던 귀족 부인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살인 미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 올라갑니다. 스탕달의 이 작품 제목은 무엇이며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소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 번째, 별. 이 작품은 문예 창작학 및 문화 비평에서 쓰이는 용어 미토스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본 작품은 여름의 미토스를 대표합니다. 미토스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처음 정의한 용어로 이야기 순서를 정해둔 극의 줄거리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사랑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명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이상으로 문학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